회사 접대? 그 여자 명품 가방 사주느라 바빴던 거겠지. 앞으로 그런 쓰레기 같은 변명은 당신 어머니한테나 가서 해. 결혼 1년 차,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남편은 말했다. 어머니한텐 당신밖에 없어.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소독약 냄새가 영원히 배어있을 것만 같은 아파트로 들어와 1년 내내 쉬는 날 없는 간병인이 되었다. 7년 날짜로 따지면 2,500일이 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나는 쇼핑 한 번 마음 편히 해본 적 없었고 잠 한 번 푹 자본 적 없었으며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나는 그 종이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다. 창밖의 햇살이 참 좋구나. 당신 안 울어. 그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울어. 난 오늘이 오기만을 7년 동안 기다렸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청담동의 11월, 공기에는 묘하게 뼈를 파고드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단순히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추위가 아니었다. 발목에서부터 서서히 기어 올라오는 눅눅하고 곰팡내 섞인 음습한 냉기였다. 은서는 서울대병원 심경외과 병동 창가에 서서 앙상한 은행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는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병실 안은 난방이 지나치게 잘 되어 등 뒤로 야른 땀이 배어날 지경이었지만 그녀의 손끝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등 뒤에서 환자 감시 장치가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냈다. 하나, 둘, 셋. 은서는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을 세듯 그 소리를 마음속으로 따라 세고 있었다. 은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쇠약함이 묻어 있었다. 은서가 뒤를 돌자 병상에 누운 여자가 힘겹게 오른손을 들어 그녀에게 뻗고 있었다. 떨리는 손등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테이프 아래로 시퍼런 멍이 든 혈관이 비쳤다. 3일 전 시어머니는 청담동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넘어지셨다. 경비 아저씨가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차가운 바닥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입가는 비틀어져 있었고 왼쪽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뇌출혈. 의사는 너무나도 침착한 어조로 은서가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들을 늘어놓았다. 기저핵 출혈이니 편마비 후유증이니 하는 말들. 은서의 귀에 꽂힌 말은 오직 마지막 한마디뿐이었다. 장기적인 재활 치료와 간병이 필요합니다. 몇 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은서야.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다.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어미한텐 너뿐이다. 은서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시어머니의 손바닥 안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밀어넣었다. 그 손은 뜨거웠다. 데일듯이 뜨거웠지만 쥐는 힘은 너무나 약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시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자글자글한 주름을 타고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로 스며들었다. 정옥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기댈 때가 못 돼. 시어머니는 숨이 찬 듯 말을 뚝뚝 끊어가며 이어갔다. 어미도 안다. 그동안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그래도 은서야. 내가 어미를 버리면 안 된다. 은서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얽매고 있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짧게 깎은 손톱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3개월 그녀와 최정호가 결혼한 지 고작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무역회사 부장인 정호는 PD 좋은 슈트를 입고 있었고 말투는 세련되고 다정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억지로 술을 권하는 선배를 막아주었다. 그 뒤로는 모든 게 물 흐르듯 진행됐다. 연애, 상견례, 그리고 결혼. 시어머니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다가 툭 던진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안색이 안 좋구나. 어디 몸이 성취하는 거 아니니?
옆에서 정호가 급히 분위기를 수습했다. 엄마, 은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저 오하고 짧게 대꾸하곤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서는 청담동 아파트로 들어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집이었다. 방 3개에 거실 하나. 인테리어는 좀 낡았지만 채광 하나는 끝내주는 집이었다. 안방은 시어머니가 썼고 그들은 작은 방을 썼다. 나머지 방 하나는 정호의 책과 서류들로 가득 차 서재로 쓰였다. 은서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고 퇴근 후에는 부랴부랴 돌아와 저녁을 지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끓인 두부찌개가 너무 짜다거나 사온 소고기에 힘줄이 너무 많다거나 설거지할 때 물소리가 너무 요란하다며 트집을 잡았다.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 만한 날들이었다. 3일 전까지는 말이다. 은서야. 병실 문 쪽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가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편의점 비닐봉지를 든 채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 기든 구겨져 있었다. 얼굴엔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은서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방금 주치의랑 면담하고 왔어. 정호가 들어와 비닐봉지를 협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대.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저릿했다. 그녀는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며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전문 간병인은 너무 비싸. 정호가 말을 이었다.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고 그것도 제일 싼 사람 기준이야. 게다가 남한테 맡기는 거 안심도 안 되고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은서는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동시에 묘한 당당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이. 은서야. 침대 위에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어미가 부탁한다. 어미한텐 너뿐이야. 그 뜨겁고 축축한 손이 다시금 은서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은서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랜 집안일로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젊은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던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루 종일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사느라 관절염을 달고 산다고 했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타인처럼 들으며 대답했다. 사직서를 내밀었을 때 팀장은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서은서 씨, 정말 잘 생각한 거야? 팀장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40대 여성이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인생의 쓴맛을 먼저 본 선배 특유의 건조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 팀에서 디자인 감각 제일 좋은 게 자기야. 작년에 그 롯데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은서 씨 콕 집어서 칭찬했던 거 알지? 지금 나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은서는 팀장의 책상 앞에 서서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미간을 꾹꾹 누르며 한숨을 쉬었다. 집안일 때문이야? 내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이 필요해요. 남편 보고 휴직하라고 하면 안 돼?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팀장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됐다. 더 물어봐서 뭐 하겠어? 은서 씨 착한 사람인 거 아니까? 나중에라도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은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설 때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입구에 서서 삼청동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득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이 순간 예리한 칼로 툭 잘려나간 것 같았다. 지난 28년의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두 개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건조한 문장이었다. 은서야,
어머니 오늘 오후에 퇴원하셔. 환자용 기저귀랑 침대 주문하는 거 잊지 마. 링크 보냈어. 이따 봐. 은서는 손가락이 얼어서 뻣뻣해질 때까지 액정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링크를 눌러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환자용 전동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에어 매트리스, 성인용 기저귀, 위생 매트, 일회용 장갑, 목욕 수건. 결제 금액은 순식간에 2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서울에는 그해 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다. 은서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구급차가 천천히 멈춰 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내렸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얇은 담요를 덮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우는 그 옆에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구급대원들에게 엘리베이터 쪽을 손짓했다. 네, 오후 3시 회의는 취소해 주시고요. 아니요. 어머니가 방금 퇴원하셔서 오늘은 회사 들어가기 힘듭니다. 김 부장님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다. 은서는 홀로 현관에 남아 구급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눈은 닫자마자 스르르 녹아 검은 물 얼룩이 되었다. 그녀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갔다. 지난 이틀간 준비한 것들을 다시 점검했다. 조립을 마친 환자용 침대는 안방 창가에 자리 잡았다.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에는 혈압계, 체온계, 약통이 놓여 있었다. 기저귀와 위생 매트는 서랍장에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다. 하루 4장, 한 달 120장. 휠체어는 접어서 벽구석에 세워두었고 그 옆에는 새 담요가 걸려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사골 국물은 소분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었다. 총 6통, 3일치 식량이었다. 불린 쌀은 그릇에 담겨 있었다. 대추와 연자를 넣은 죽을 내일 새벽부터 끓여야 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어 들어오고 있었다. 정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뒤따라 들어오며 목소리를 낮춰 통화 중이었다. 은서 옆을 지나치며 그는 눈을 맞추고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고생했어. 그리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서는 현관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대원들이 시어머니를 침대로 옮기고 떠난 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색색거리는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허리를 굽혀 담요를 꼼꼼하게 덮어주었다. 은서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떴다. 탁한 눈동자가 은서를 쏘아보았다. 목마르다. 은서는 허리를 폈다. 물 떠올게요. 부엌으로 가서 유아용 빨대 컵에 미지근한 물을 반쯤 채웠다. 방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성한 오른손으로 몸을 약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왜 이렇게 굼뜨니? 어머니, 물 드세요. 은서가 빨대를 입가에 대주었다. 시어머니는 2번 빨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너무 차갑잖아. 은서는 컵을 확인하고 손등에 대보았다. 차갑지 않았다. 마시기 딱 좋은 온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버리고 더 뜨거운 물을 섞어 다시 가져왔다. 이번에는 마셨다. 물을 다 마신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은서는 빈 컵을 든 채 침대 곁에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하얀 거즈처럼 촘촘하게 내리고 있었다. 보일러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코는 소리가 뒤섞였다. 거실에서 통화를 마친 정우가 들어왔다. 침대 위에 어머니를 한 번, 그리고 은서를 한 번 보았다. 고생 많았어. 나 오늘 밤에 회사 가서 처리할 게 좀 있어서 늦을 거야. 혼자 괜찮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는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아파트는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다. 은서는 안방 문틀에 기대어 남편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기계음이 들리고 이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TV 리모컨, 반쯤 쓴 티슈 한 통,
펼쳐진 잡지가 있었다. 그녀는 TV를 켜지도 잡지를 집어들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눈 내리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둠이 서서히 집을 삼켰다. 새벽 2시 45분.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부름이 그녀를 깨웠다. 은서야, 은서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달려가 불을 켰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오른손으로 침대 시트를 쥐어뜯고 있었다. 방 안가득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찼다. 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불을 들추자 엉덩이 밑에 깔린 위생 매트가 누런 오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더러워 죽겠네. 빨리 안 치우고 뭐해. 시어머니는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탕탕 내리쳤다. 날카롭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내가 제때 안 깨우니까 이 사달이 났잖아. 내가 늙어서 똥오줌 지리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니?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지? 은서는 대꾸하지 않았다. 서랍장에서 새 매트와 기저귀, 일회용 장갑, 물티슈를 꺼냈다. 그리고 침대 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다. 성인의 기저귀를 가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손이 떨렸다. 축축하게 젖은 매트를 빼내 쓰레기 봉투에 밀어 넣었다. 시어머니의 잠옷 바지를 벗기고 묵직해진 기저귀를 풀어 돌돌 말아버렸다. 시어머니의 피부는 뼈 위에 가죽만 남은 듯 늘어져 있었고 오물에 닿은 부위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은서는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다시 뒤에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살살 좀 해. 아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은서의 손길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다 닦은 후에는 욕창 방지 크림을 손바닥에 덜어 체온으로 녹인 뒤 붉어진 피부에 꼼꼼히 발랐다. 그리고 새 기저귀. 기저귀를 펼쳐 엉덩이 밑에 깔고 위치를 잡고 허리 밴드를 붙였다. 이 모든 과정이 20분이나 걸렸다. 끝나고 일어서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은서는 오물 묻은 옷과 매트를 베란다로 가져가 세탁기에 넣었다.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넣고 동작 버튼을 눌렀다. 세탁기가 웅웅거리며 육중한 소음을 내뱉기 시작했다. 베란다 창문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그쳤고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손에서는 소독 티슈의 알코올 냄새와 섬유유연제의 인공적인 꽃향기가 뒤섞여 기묘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벽 3시 30분. 정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다. 눈을 감기 전 알람을 맞췄다. 오전 5시 30분. 2시간 뒤에는 일어나 죽을 끓여야 했다. 새벽 4시의 부엌은 고요했다. 은서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 속 흰죽이 툭, 툭 터지며 끓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하얀 김이 피어올라 시야를 흐렸고 창밖의 회색빛 하늘도 함께 흐릿해졌다. 그녀는 국자로 한 방향으로 천천히 저었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했다. 엄마가 가르쳐준 비법이었다.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젓는 건 너무 빠르지 않게. 그래야 쌀알이 뭉개지지 않는다고 했다. 엄마는 당신 딸이 새벽 4시에 시어머니 죽이나 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거실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다. 끼리릭. 은서가 고개를 돌리자 정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술 냄새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은서를 보지도 않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정호 씨. 그가 멈칫하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부엌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은서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머니 죽 끓여야 해서요. 씻고 자요. 술 냄새 진동하네. 정우는 즈응하고 웅얼거리더니 비틀비틀 욕실로 들어갔다. 은서는 다시 냄비로 시선을 돌렸다. 계속 저어야 했다. 문득 광고 회사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 3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해 꾸벅거리던 그때, 그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식여진 반죽처럼 납작하게 흘러갔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새벽 4시 기상, 죽 끓이기, 식히기. 5시 30분, 첫 기저귀 교체. 6시, 아침 식사 수발.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주면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씹어 삼켰다. 죽 한 그릇을 비우는데 40분이 걸렸다. 7시, 세수시키고 몸 닦기. 8시, 아침 약 먹이기. 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응고제, 변비약 총 8알을 물과 함께 한 알씩 넘겨야 했다. 9시, 휠체어에 태워 거실로 이동, 일광욕. 10시, 기저귀 교체. 11시, 점심 준비. 12시, 점심 식사 수발. 오후 1시, 시어머니 낮잠 시간. 은서도 잠깐 앉아 쉴 수 있지만 잠들면 안 된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오후 3시, 기저귀 교체. 4시, 재활 운동. 굳어가는 왼쪽 팔다리를 주무르고 꺾어준다. 5시, 저녁 준비. 6시, 저녁 식사 수발. 7시, 저녁 약. 8시, 몸 닦고 잠옷 갈아입히기. 9시, 침대로 이동. 10시, 마지막 기저귀 교체. 11시, 시어머니 취침. 하지만 은서의 일과는 끝나지 않는다. 빨래를 돌리고 내일 먹을 약을 소분하고 간병 용품을 채워 넣는다. 자정이 되어서야 눕지만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호출이 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욕창 방지. 의사가 신신당부한 말이었다. 은서는 그 말을 십계명처럼 뇌리에 새겼다. 정각이 되면 알람이 울렸고 밥을 먹든 화장실에 있든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시어머니를 뒤집어야 했다. 왼쪽으로 2시간, 똑바로 2시간, 오른쪽으로 2시간. 무한 도돌이표였다.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왔고 피부는 누렇게 떴다. 몸무게는 52kg에서 46kg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느 날 세수를 하다 거울을 보는 선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밑이 퀭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 그녀의 나이 29이었다. 거울 속 여자는 40살은 되어 보였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다. 의사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했다.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폭력성, 우울증, 조울증. 은서는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이건 병이다. 병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날은 체위 변경을 하다가 실수로 동작이 좀 커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침대 난간에 살짝 부딪혔다. 붉은 자국조차 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충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날 치네. 일부러 그랬지? 너 나 때린 거지? 어머니, 아니에요. 실수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성한 오른손으로 은서의 팔뚝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손톱을 세워 살을 파고들었다. 은서가 신음했지만 뿌리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손톱은 길었다. 깎아드리는 걸 깜박했다. 5개의 손톱이 면도날처럼 피부를 뚫고 들어왔고 따뜻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시트 위로 떨어졌다. 내가 날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내가 죽어야 내 아들도 차지하고 이 집도 다 내 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는 거지? 시어머니의 눈은 흰자위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광기 어린 눈빛이었다. 은서는 팔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왜 우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3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빠졌다. 은서는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5개의 초승달 모양 상처 주변으로 피멍이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약 좀 바르고 올게요.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씻어내리자 쓰라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소독약과 밴드를 꺼내 상처 하나하나를 처치했다. 수돗물은 계속 틀어두었다. 은서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무릎 닿은 바지가 눈물과 콧물로 축축했다. 일어설 때 다리에 쥐가 났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른 뒤 욕실을 나왔다. 시어머니는 입가에 침 자국을 남긴 채 잠들어 있었다. 은서는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 입가를 닦아주었다. 남편의 어머니. 내가 평생 돌봐야 할 사람. 뼈마디 사이사이에서 피로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하룻밤 잔다고 회복될 피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정호는 늦게 들어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욕실로 들어갔다. 은서는 그가 씻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팔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오늘 어머니가 꼬집어서 이렇게 됐어. 주말에 시간 내서 정신과 상담 좀. 은서야. 정호가 말을 잘랐다. 엄마 아프시잖아. 환자가 그러는 건데 내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나 밖에서 죽어라 일하다 들어왔어. 집에 와서까지 내 하소연 들어야겠어? 그는 은서를 스쳐 지나가 침대에 눕더니 등을 돌렸다. 나 먼저 잘게. 내일 조찬 회의 있어? 은서는 멍하니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저 넓은 등이 어쩌면 저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녀는 소매를 내려 상처를 가리고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캄캄한 창밖을 보았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다. 무릎 위로 팔을 올려 상처를 만지작거렸다. 밴드는 땀에 젖어 너덜거렸고 그 아래 딱지가 안고 있었다. 내가 날 죽이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시어머니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그런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은서는 서서히 감정을 지워나갔다.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욕을 먹어도 화가 나지 않았고 꼬집혀도 울지 않았다. 남편이 무시해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었다. 기상, 죽, 기저귀, 식사, 목욕, 뒤집기, 약, 취침. 무한 반복. 가끔 옛날 생각이 났다. 홍대 카페에서 수다 떨던 기억,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옷을 고르던 기억, 프로젝트 끝나고 회식하던 기억. 전생의 기억 같았다. 마지막으로 쇼핑한 게 언제인지, 커피를 마신 게 언제인지, 화장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의 우주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이 아파트로 축소되었다. 결혼 2년 차, 임신이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 문서는 변기 뚜껑 위에 앉아 그 플라스틱 막대기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기뻐해야 하나? 모르겠다. 배를 만져보았다. 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 나와 정호의 아이. 은서야. 은서야.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은서는 테스트기를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갔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식탁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다. 정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활짝 웃었다. 정말 잘됐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네? 그는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어, 여보.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온기였다. 은서는 코끝이 찡해졌다. 정호 씨, 애 낳으면 간병인 쓰면 안 될까? 나 혼자 애 보면서 어머니까지는 무리야. 남편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가 등을 토닥였다. 일단 애부터 건강하게 낳고. 그는 슬그머니 팔을 풀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은서는 허전해진 어깨를 감싸 쥐었다. 임신 8개월 차, 사단이 났다. 시어머니 몸을 닦아드리느라 오래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현기증이 돌았다.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배를 세게 부딪혔다. 아! 눈앞이 하얘지는 통증이었다. 너 미쳤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내 손주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은서는 바닥을 기며 배를 감싸 쥐었다. 다리 사이로 뜨뜻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다. 안 돼.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거실로 기어가 119를 불렀다. 소파에 기대 앉아 하혈하는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다. 은서야.
내 약은 주고 가야지. 약 안 먹었단 말이야.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은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병원에서는 태아는 무사하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은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다. 배 위에 손을 올리니 태동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눈물이 귀를 타고 베개로 흘러내렸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정호가 나타났다. 과일 바구니와 편의점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다. 은서야, 놀랐잖아. 의사가 괜찮대? 응, 애는 무사해. 정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근데 집은 어떡하지? 엄마 혼자 계시는데 아까 전화해보니까 저녁 약도 아직 안 드셨다는데. 은서는 피로가 밀려왔다. 협탁 위에 있어? 요일별로 나눠놨으니까 뚜껑만 열면 돼. 엄마가 그걸 할 줄 아나 당신이 먹여줘야 드시잖아. 그럼 드시지 말라고 해?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호는 입을 딱 벌리더니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나 병원 근처 모텔 잡아서 잘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는 나갔다. 은서는 6인실 병동의 소음 속에 홀로 남겨졌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딸 수아가 태어나던 날, 정호는 회의 중이었다. 은서는 진통을 참으며 혼자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식은땀을 흘리는 임산부를 보고 기겁을 하며 엑셀을 밟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양수가 터진 뒤였다. 14시간의 진통. 정호는 12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동의서에 사인하고 분만실 밖을 서성였다. 은서는 분만대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몸이 반으로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침대 난간을 쥔 손톱이 뒤집어졌다. 힘주세요. 머리 보입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아득하게 들렸다. 으아. 마지막 힘을 짜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졌다.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에요. 핏덩이 같은 아기가 가슴 위에 올려졌다. 쭈글쭈글하고 빨간 생명체.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내 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지난 2년 중 가장 뜨겁고 맑은 눈물이었다. 정호가 들어와 아기를 보고 웃었다. 당신 닮았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부장님. 네, 지금 갑니다. 네, 서류 받습니다. 그는 통화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 가봐야 돼, 이따 올게. 문이 닫혔다. 은서는 닫힌 문을 보며 딸에게 속삭였다. 엄마랑 집에 가자. 우리 둘이. 산후조리는 지옥이었다. 퇴원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다. 정호는 돈이 없다고 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이 밀릴지도 모른다며 울상을 지었다. 조금만 참자. 수아 좀 크면 나아질 거야. 그 지겨운 레퍼토리. 아기 침대에 수아를 눕혀놓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애 낳았니? 고추야. 딸이에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처졌다. 에잉, 헛고생했네. 대가 끊기게 생겼어. 은서는 대꾸 없이 기저귀를 갈았다. 좀 살살 해라. 애 낳더니 손이 아주 메워졌어. 은서의 손이 떨렸다. 출산 후유증으로 온몸의 관절이 띠걱거렸고 오로는 계속 쏟아졌다. 전몸살로 가슴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대신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 밤 은서는 39.5도의 고열에 시달렸다. 소파에 누워 끙끙 앓는데 수아가 울기 시작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기어서 아기를 안았다. 젖을 물리자 젖꼭지가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은서야, 은서야. 안방에서 호출이다. 은서는 수아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갔다. 왜 안 와? 욕창 생기면 책임질 거야? 은서는 힘없는 손으로 시어머니를 뒤집었다. 어머니, 저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열 나는 게 대수니? 나 정호 낳고는
40도 열 펄펄 끓어도 밭을 나갔어. 요즘 것들은 엄살이 심해서 원. 은서는 방문을 닫고 나왔다. 거실에서 수아를 안고 젖을 물리며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 돼. 수아가 있잖아. 눈물을 삼켰다. 정호는 그날 집에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와서는 야근하다 잤다고 했다. 은서는 묻지 않았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다. 수아는 기어다니고 걷고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은서에게 유일한 빛은 수아였다. 지옥 같은 간병 생활 틈틈이 아이와 눈을 맞추고 웃는 시간만이 그녀를 살게 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졌다. 말은 어눌해졌고 움직임은 더 둔해졌다. 2차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며 약은 더 늘어났다. 정호의 야근은 더 잦아졌다. 일주일에 2~3번만 들어왔고 올 때마다 낯선 샴푸 냄새를 풍겼다. 은서는 알고 있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뿐. 5년째 되던 가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정호가 소파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보, 내일 반차 못 써? 수아 어린이집 참여 수업인데. 내일. 바빠서 안 돼, 회의에 있어? 그럼 모레는? 수아 생일이잖아. 놀이공원이라도. 아, 진짜. 정호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 바쁜 거 몰라?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휴대폰 좀 줘봐. 은서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정호가 흠칫했다. 뭐? 왜? 그냥. 좀 보자고. 볼 게 뭐 있어? 그가 휴대폰을 등 뒤로 감췄다. 그 당황한 눈빛. 확신이 들었다. 됐어. 은서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정호가 씻고 나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자 은서는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 6자리. 결혼기념일. 풀렸다. 사진첩에 들어갔다. 보안 폴더가 있었다. 비밀번호. 다시 결혼기념일. 열렸다. 수십 장의 사진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긴 생머리에 화려한 화장. 분위기 좋은 카페, 호텔 침대 위 가운 차림,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달리는 모습. 날짜가 박혀 있었다. 작년 여름, 부산 출장 간다던 날. 재작년 겨울, 워크숍 간다던 날. 올해 봄, 대전 미팅이라던 날. 은서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 그랬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가루가 되어 다시는 붙일 수 없게 된 유리 조각들처럼.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여느 때처럼 4시에 일어나 죽을 쓰고 6시에 기저귀를 갈고 8시에 약을 먹였다. 정호는 8시에 출근하며 말했다. 오늘 저녁 늦어. 회식 있어. 은서는 현관에 서서 그가 구두를 갈아 신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네, 다녀오세요. 정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은서는 문을 닫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누렇게 뜬 얼굴, 퀭하게 함몰된 눈, 핏기 없이 회색빛이 도는 입술. 올해 나이 33. 거울 속의 여자는 50살은 되어 보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욕실을 나와 다음 일과를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은서는 수아를 데리고 마포구에 있는 병원으로 정기검진을 갔다. 의사는 수아가 아주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은서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딸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 수아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은서는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티 없이 맑은 얼굴, 까만 포도알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수아야.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딸과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가 재미있는 곳 보여줄까?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딘데? 아주 작은 집이야. 은서가 속삭였다. 우리 둘만의 비밀 기지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수아의 눈이 반짝거렸다.
수아는 비밀 지키는 거 제일 좋아해. 은서는 딸의 손을 잡고 마포구의 낡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은 좁았고 양옆으로는 들쑥날쑥한 낡은 빌라들이 서 있었다. 벽에는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6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계단을 걸어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뒤 다시 철제로 된 좁은 사다리 같은 계단을 더 올라갔다. 옥탑방의 문은 작았고 잠금 장치는 가장 기본적인 원통형 손잡이 키였다. 은서는 열쇠로 문을 열고 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아주 작았다. 대략 5평 정도 될까?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전기 포트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멀리 한강과 서쪽 산이 보였다. 우와, 진짜 작다. 수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은서는 무릎을 굽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수아야, 여기는 작지만 엄마의 집이야. 오직 엄마랑 수아만을 위한 집.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는 여기 안 살아? 은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는 원래 집에 사셔. 여기는 우리 비밀 기지잖아. 기억나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응.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비밀 꼭 지킬 거야.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냈다. 매달 장을 볼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생리대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돈, 총 60만 원 후 보증금 없는 달방, 월세 20만 원에 3개월치를 미리 냈다. 그녀는 남은 돈을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갔다. 이것은 그녀의 도망 자금이었다. 그날부터 은서는 또 다른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불평 한마디 없는 며느리로 시어머니를 수발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매일 새벽 시어머니가 잠들고 나면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구석에 앉았다. 그리고 5년 된 낡은 태블릿 PC를 켰다. 그녀는 대학 선배인 최민지에게 연락을 취했었다. 민지 선배는 현재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로고나 홍보물을 디자인하고 있었다. 은서는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시어머니 이야기나 남편의 외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생활비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만 했다. 민지는 흔쾌히 수락했다. 은서야, 내 실력 내가 알지. 선배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간단한 일거리 몇 개 보내줄게. 급한 건 아니니까 되는 대로 해서 보내주면 돼. 그렇게 은서는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일을 시작했다. 하루 중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거실 구석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점 하나, 선 하나를 그리며 도면을 수정했다. 첫 번째 의뢰는 동네 치킨집 로고 디자인이었다. 보수는 5만 원이. 은서는 꼬박 3일 밤을 새워 작업했고 결과물을 전송할 때 손이 떨렸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며 후한 리뷰를 남겼고 팁이라며 1만 원을 더 입금해 주었다. 은서는 그 6만 원을 자신만 아는 계좌로 이체했다. 결혼 전 쓰던 신분증으로 만든 통장이었다. 체크카드는 옥탑방 서랍장에 숨겨두었다. 두 번째 의뢰, 세 번째, 네 번째. 은서는 작은 가계부를 사서 수입을 꼼꼼히 기록했다. 1년 뒤 그 통장에는 230만 원이 모였다. 2년 뒤 500만 원.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지만 상관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탈출 자금이자 생명줄이었다. 7년째 되던 해, 가을. 서울 거리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에 쓸쓸한 냄새가 묻어나던 날이었다. 은서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쪽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코트를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바쁘게 지나갔다. 은서야, 은서야, 목욕할 시간이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다. 은서는 시선을 거두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담요를 덮은 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이렇게 굼떠? 내가 3번이나 불렀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준비할게요. 은서는 목욕용품을 챙겼다.
따뜻한 물, 수건, 갈아입을 옷, 위생 매트. 물건들을 차례로 정렬한 뒤 시어머니의 잠옷을 벗기고 몸을 닦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푸르스름한 혈관이 훤히 비쳤다. 은서의 손길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거실에서 정호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시어머니의 등을 닦으며 귀를 곤두세웠다. 정호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몇 마디가 새어 들어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은서의 손이 멈칫했다. 주변 정리 좀 깔끔하게 하고. 그녀의 손은 다시 움직였지만 온 신경은 거실을 향해 있었다.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근데 은석에는 그런 여자들은 돈 몇 푼 쥐어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 은서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샤워기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물이 흘러나와 시어머니의 등 줄기를 타고 위생매트 위로 흥건히 고이고 있었다. 뭐하니? 시어머니가 동작이 멈춘 걸 눈치채고 짜증을 냈다. 물 식는다. 빨리 안 해.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샤워기의 온도를 2도 더 올리고 묵묵히 시어머니의 등을 씻겨내렸다. 그런 여자. 돈 몇 푼이면 떨어져 나갈 여자. 그 두 문장이 모처럼 머릿속에 박혔다. 그녀는 직감했다. 때가 되었다. 그날부터 은서는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자신의 폰으로 찍었다. 한 장 한 장, 날짜와 장소가 선명했다. 카페, 호텔, 바닷가. 단 한 장도 놓치지 않았다. 결혼 후 그녀가 생활비에 보탠 내역도 낱낱이 정리했다. 결혼 초기 그녀의 월급 통장에서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 물품비로 이체된 내역들. 퇴사 후에는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어 가게에 보탠 내역들까지.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대납했던 병원비 영수증도 찾아냈다. 비닐봉지 한가득 누렇게 바래고 글씨가 흐릿해진 영수증들이었지만 날짜와 금액은 식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만 아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 그 메일함의 비밀번호는 오직 그녀만 알았다. 이것들이 나중에 쓰일지 아닐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날 아침, 은서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끓였다. 하지만 이날은 죽을 다 끓인 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러가지 않았다. 대신 딸의 방으로 갔다. 수아는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색색거리며 자고 있었다. 은서는 침대맡에 앉아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허리를 굽혀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엄마가 사랑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이 아닌 거실로 나갔다. 거실 탁자 위에는 출력된 문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은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걸려 있었다. 냉소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적선하는 자의 표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키우던 개를 내다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여보내려는 주인의 표정 같았다. 은서야, 앉아. 정호가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은서는 앉지 않았다. 탁자 앞에 서서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 검은색 명조체로 인쇄된 5글자가 흰 종이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은서야, 우리 좋게 끝내자.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위자료는 챙겨줄게.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할 정도는 될 거야. 은서는 합의서를 넘겨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을, 여, 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을, 여, 은 양육권을 포기하며 자녀는 갑, 남, 이 양육한다. 갑은 을에게 위자료로 일금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500만 원. 7년의 청춘, 7년의 희생, 단 하루도 맘 편히 자본 적 없는 2500일의 대가가 고작 500만 원이었다. 은서는 불현듯 웃음을 터뜨렸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운 웃음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탄산처럼 치고 올라오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허탈하고도 시원한 웃음이었다. 정호가 당황한 듯 멈칫했다. 뭐야? 왜 웃어?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깊은 우물 같기도 했고 단단한 얼음장 같기도 했다. 정호 씨, 내가 지난 7년 동안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정호는 입을 다물었다. 은서가 말을 이었다. 오늘은 죽을 수 있을까?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매일 새벽 4시 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침대에 누워서 그 생각만 했어. 오늘은 죽을 수 있을까? 죽으면 일어나서 죽 끓일 일도 없고, 기저귀 갈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꼬지 필 일도 없고, 새벽 2시에 뒤집어주러 일어날 일도 없겠지.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날 텐데. 정호의 안색이 변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방금 당신이 한 말, 은서의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내가 지난 7년 동안 들은 소식 중에 최고의 뉴스야. 그녀는 몸을 돌려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향했다. 어디가? 정호가 당황해서 일어나며 물었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미리 싸둔 가방이었다. 수아의 옷까지, 자신이 입을 만한 옷 몇 벌, 그리고 그동안 써온 가계부가 들어있었다. 수아는 깨어나 눈을 비비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은서는 쭈그리고 앉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밀 기지로 갈 거야. 수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 와, 신난다. 은서는 딸에게 옷을 입히고 손을 잡은 뒤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왔다. 정호가 현관 앞을 가로막았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무슨 뜻이야? 수아를 데려가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합의서에 애는 내가 키운다고 써놨잖아. 은서는 고개를 숙여 딸의 신발을 신겨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합의서. 나 아직 사인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진짜. 당신 돈 10원 한 장 필요 없어. 은서가 일어나 정호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애는 내가 데려가. 소송 걸고 싶어. 좋아. 법정에서 당신 그 불륜녀 이야기 좀 해보자고. 정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너 내 폰 봤어? 그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은서는 문을 열고 딸의 손을 잡은 채 문 밖에 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보안 폴더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기념일이라니. 그녀가 피식 웃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덧붙였다. 아, 참, 어머니 혈압약 내일 타와야 하고, 기저귀는 베란다 수납장에 3팩 남았어. 안녕. 황. 문이 닫혔다. 은서가 아파트 현관을 나섰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10월의 비는 차갑고 촘촘해서 얼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은서는 한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다른 손으로 딸의 손을 잡고 비 가림막 아래 섰다. 엄마, 아빠는 같이 안 가? 수아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은서는 딸의 눈을 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할머니 돌봐드려야 해서 여기 계셔야 해.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버스 타고 가? 응. 은서는 우산을 펴고 딸과 함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마치 수천 번은 걸어본 길을 가는 사람처럼. 사실 이 길을 걸어 나가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가슴속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다. 최정호는 거실에 홀로 서서 문밖에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했다.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다 알고 있었다. 상상도 못했다. 은서는 순종적이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는 그런 여자인 줄 알았다. 이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500만 원 정도 쥐어주면 고마워하며 사라질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정호야, 정호야. 안방에서 어머니의 고함이 들렸다. 그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은서는 어머니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약 먹을 시간 지났다. 왜 약 안 줘? 정우는 침대 곁에 서서 어머니의 앙상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은서 갔어요. 가. 어디일까? 장 보러 갔냐? 언제 오는데?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 베란다로 나갔다. 수납장을 열자 은서의 말대로 성인용 기저귀가 딱 3팩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3팩. 은서 말이 맞았다. 그는 기저귀 한 팩을 꺼내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기저귀 갈아야죠. 기저귀, 어머니가 멍하니 그를 보았다. 내가 갈게. 할 줄 아니? 정우는 허리를 굽혀 어머니의 담요를 걷어냈다. 훅 끼쳐오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엉덩이 밑에 깔린 위생 매트는 이미 흠뻑 젖어 노란 얼룩이 크게 번져 있었다. 그는 그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찍찍이를 먼저 떼나? 아니면 어머니를 옆으로 돌려야 하나? 물티슈는 몇 장이나 써야 하지? 엉덩이 크림은 어디 있지? 세매트는 어떻게 깔지? 7년. 은서가 7년 동안 매일같이 해오던 일을 그는 단 하나도 알지 못했다. 멍청하게 서서 뭐해? 어머니가 소리쳤다. 더러워 죽겠는데. 빨리 가라. 빨리 은서 오라고 해. 정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을 맛보았다. 그날 밤 정우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먼저 은서에게 꺼져 있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다. 다시 전화. 여전히 꺼져 있다. 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은서가 도망갔어. 너 지금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혼자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소연의 목소리에 황당함이 묻어났다. 은서 씨가 도망갔다고? 오늘 이혼 도장 찍게 한다며? 안 찍었어. 애 데리고 나가버렸어. 그럼 잡아와야지. 나한테 전화해서 뭐 어쩌라고? 엄마가 엄마 수발들 사람이 없어. 간병인 쓰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뚝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뚜뚜 거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다시 걸었다. 여보세요? 소연아, 딱 한 번만 와주라. 오늘 밤만 좀 어떻게 넘기게. 최정호 씨의 소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난 내 여자친구지. 너네 집 간병인이 아니야. 내 엄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뚝. 다시 전화가 끊겼다. 이번에는 다시 걸지 못했다. 새벽 2시, 정호는 땀범벅이 되어 겨우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다. 무려 40분이 걸렸다. 어머니를 어떻게 돌려눕혀야 할지 몰라 끙끙대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기저귀 앞뒤를 구분 못해 거꾸로 채우기도 했고 허리밴드를 너무 조여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엉덩이가 빨갛게 짓무른 걸 보고서야 은서가 평소에 튜브 같은 걸 짜서 바르던 게 생각났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기저귀를 다 갈고 난 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똥오줌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는 헛구역질을 두어 번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소연아. 정호 씨의 소연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건조하고 냉정했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헤어지자. 뭐? 정호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헤어지자고. 우리 그만 만나? 지금 자기 상황 내가 감당 못해. 상황이라니. 무슨 상황? 은서 나간 거? 내가 간병인 구하면 될 내가? 간병인? 소연이 코웃음을 쳤다. 자기가 그랬잖아. 간병인 너무 비싸서 못 쓴다고. 이제 와서 무슨 돈으로? 마누라는 도망갔고 엄마는 누가 봐? 자기가 봐야지. 근데 자기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정호 씨, 내가 자기 만난 건 이혼하면 청담동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해서였어.
시어머니 수발은 전처가 다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그게 됐어. 우리 원래 그냥 즐기려고 만난 거잖아. 안 그래? 잘 지내라.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액정을 내려다보았다. 배경화면은 소연의 사진이었다. 상큼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한때 그를 설레게 했던 그 미소. 헛웃음이 나왔다. 7년. 그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여자를 내쫓으려 했고 그 대가로 얻은 건 그저 즐기려던 여자였다. 이제 헌신하던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즐기던 여자는 재미없다며 떠났다.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어머니와 집 안 가득한 오물 냄새뿐. 은서와 수아가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서였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오랫동안 비워둔 방 특유의 냄새였다. 수아가 코를 찡긋거렸다. 엄마, 냄새나. 창문 열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은서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비 온 뒤에 신선한 밤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한강 다리의 불빛이 강물 위에 비쳐 반짝이는 리본처럼 흔들렸다. 가까이에는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창문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곳은 좁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다. 엄마, 배고파. 수아가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은서는 딸을 돌아보았다. 작은 얼굴, 커다란 눈망울이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그녀는 캐리어에서 미리 챙겨온 식재료를 꺼냈다. 컵라면 2개, 달걀 2알, 햇반 2개의 전기 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붓고 달걀을 풀어 익혔다. 두 사람은 작은 침대에 걸터 앉아 종이 용기를 호호 불어가며 라면을 먹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수아가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이며 눈을 반달처럼 휘었다. 은서는 딸이 먹는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저녁을 먹고 수아를 씻긴 뒤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좁은 침대에 딸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엄마, 오늘 같이 자. 수아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응, 엄마가 꼭 안고 잘게. 은서는 딸의 옆에 누워 아이를 품에 안았다. 수아의 몸은 따뜻하고 말랑말랑했다. 작은 강아지처럼 엄마 품을 파고들었다. 엄마, 우리 내일은 뭐 해? 내일은 큰서는 잠시 생각했다. 내일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와, 최고다. 수아가 발을 동동 굴렀다. 수아는 치킨 먹고 싶어. 그래, 치킨 먹자. 수아는 금세 잠이 들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했다. 은서는 딸을 안은 채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지난 7년 만에 처음이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뒤집지 않아도 되는 밤. 소독약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 밤. 시어머니의 욕설을 듣지 않아도 되는 밤. 눈물이 베개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다. 눈을 뜨니 창밖으로 옅은 하늘색 하늘과 한가롭게 떠다니는 흰 구름이 보였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와 침대 시트 위에 네모난 빛의 조각을 만들고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바깥 세상은 고요했다. 낡은 건물들, 비스듬히 기울어진 전봇대,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였다. 그녀는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오줌 지린내도 소독약 냄새도 노인의 코는 소리도 없었다. 비갠 뒤에 흙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호였다. 그녀는 화면에 뜬 이름을 1초간 바라보다가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눌렀다. 다시 울렸다. 종료. 또 울렸다. 종료.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줘. 이혼하지 말자. 그 여자 번호 지웠어. 차단했어. 은서야, 제발 부탁이다. 은서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서랍장에 넣어버린 뒤 열쇠로 잠갔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와 딸을 흔들어 깨웠다. 수아야, 일어나. 엄마랑 치킨 먹으러 가자. 오후가 되자 정호가 옥탑방을 찾아냈다. 카드 내역을 뒤진 모양이었다. 은서가 3개월치 월세를 낼 때 썼던 부부 공용 카드 기록이 남았으리라. 그는 좁은 문 앞에 서서 문짝이 부서져라 두드렸다. 은서야, 은서야, 문 좀 열어봐.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두드려 손바닥이 얼얼해질 때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틈새로 수아의 얼굴이 보였다. 아빠, 아이의 눈에는 반가움 대신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엄마가 아빠 만나기 싫대. 정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6살짜리 딸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볼 줄은 몰랐다. 수아야, 아빠 좀 들어가게 해줘. 아빠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안 돼.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절대 문 열어주지 말랬어. 정호는 억지로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안쪽에서 걸쇠가 걸려 있어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오면 경찰 부를 거야? 정호의 손이 멈췄다. 은서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설명 필요 없어. 은서의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차분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 여자가 회사 동료인데 그냥 친구라고? 사진은 그 여자가 혼자 찍은 거라고? 잤는데 안 잤다고? 정호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게 애쓰지 마. 은서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다. 이미 변호사한테 증거 다 넘겼어. 경기도에 있는 당신 명의 오피스텔, 어머니 명의 청담동 아파트, 난 10원도 안 가져갈 거야. 대신 당신 불륜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정호가 멍하니 서 있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쾅. 문이 닫혔다. 일주일 뒤 정호가 고용한 3번째 간병인이 그만뒀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이틀 만에 월급이 적다며 관뒀다. 2번째 간병인은 3일 만에 시어머니의 욕설을 못 참겠다며 울면서 나갔다. 3번째 간병인은 5일 만에 냉장고에 고기를 훔치다 들켜서 쫓겨났다. 이제 정호는 침대에 누운 어머니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더러운 시트, 오물 묻은 기저귀들과 홀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3일째 잠을 거의 못 잤다. 2시간마다 뒤집기, 4시간마다 약 먹이기, 6시간마다 닦아주기, 하루 3끼 식사 수발, 수시로 물 먹이기, 끝없는 기저귀 교체. 도대체 은서는 이 짓을 어떻게 7년이나 혼자 해낸 걸까? 그는 누워있는 노인네 하나 돌보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 생각했었다. 밥 주고 기저귀 갈면 끝 아니냐고. 이제야 알았다. 이건 간병이 아니었다. 고문이었다. 2주 후 정호는 회사를 그만뒀다. 자의는 아니었다. 사실상 권고사직이었다. 가사 사정으로 2주나 무단결근에 가깝게 빠지자 부장이 못 박았다. 최 부장, 복직하든가 사표 쓰든가 둘 중 하나만 해. 회사가 자선단체야? 그는 사직서를 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간병인은 구해지지 않았고 결국 자신이 해야 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사직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정호 씨, 소연의 목소리가 묘하게 어색했다. 저기 내 짐 좀 가지러 갈게. 짐. 거기 내 옷 몇 벌이랑 화장품 두고 온 거 있잖아.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와서 가져가. 30분 뒤 소연이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다. 새로 산 듯한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완벽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틀어막았다. 무슨 냄새야?
정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슨 냄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찌린내, 소독약 냄새, 며칠 묵은 빨래 쉰내. 소연은 코를 막은 채 그들이 미래를 즐겼던 서재로 들어가 후다닥 짐을 챙겼다. 옷 2벌, 화장품 세트, 립스틱 하나. 짐은 단출했다. 현관을 나설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정호를 돌아보았다. 정호 씨, 그녀가 말했다. 몸 조심해. 그게 끝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가자, 자기야. 저녁 뭐 먹을까? 글쎄. 난 스시 먹고 싶은데.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정호는 현관에 서서 그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2년 전 소연을 처음 만났던 카페가 떠올랐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던 그녀. 그때 그는 운명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은서가 너무 초라하고 재미없고 꾸밀 줄 모르는 여자로 보였다. 늘 잠옷바람에 지친 얼굴을 하고 소독약 냄새를 풍기는 아내가 역겨웠다. 소연이야말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여자라고 믿었다. 젊고 예쁘고 애교 많고 세련된 여자. 지금 그 젊고 예쁜 여자는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스시를 먹으러 갔다. 그리고 그는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아파트에 갇혀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정호야, 정호야, 배고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발을 옮겼다. 3개월 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인정했고 양육권은 은서에게 돌아갔다. 정호는 수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 정호는 법원 앞에서 판결문을 들고 망연자실해 있었다. 은서가 정말로 그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할 줄은 몰랐다. 판결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도 몰랐다. 은서가 이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꼼짝 못하던 여자가 그를 완전히 이겼다. 그는 완패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호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 돌아가신 줄 알았다.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니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침대 옆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다. 간병인을 쓸 돈도 없었고 병원비는 계속 나갔다. 직장도 잃었고 이제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까지 줘야 했다. 그는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집을 팔자. 어머니 명의의 청담동 아파트. 위치 좋고 평수 넓으니 못 받아도 15억은 받을 것이다. 그 돈이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 있다. 전문시설에는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쑤지 않아도 되고 2시간마다 뒤집지 않아도 되고 이 역겨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실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2달 후 아파트가 팔렸다. 12억, 예상보다 3억이나 적은 금액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탓도 있었지만 금매로 내놓느라 구매자가 후려치는 대로 깎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돈으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하는 고급 요양원은 언감생심이었다. 그가 찾은 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평범한 요양원이었다. 월 300만 원, 쌓인 일실, 간병인은 조선족 아주머니들이었고 시설은 좀 낡았지만 최소한 깨끗은 했다. 입원 수속을 하던 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호야, 발음이 뭉개져 알아듣기 힘들었다. 은서는 정호는 쭈그리고 앉아 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엄마, 은서 갔어요. 가. 어딜? 다시는 안 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힘겹게 입을 떼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뒤돌아 나왔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은서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민지 선배의 스튜디오는 직원이 대여섯 명뿐인 작은 사무실이었다. 은서는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시작했다. 로고 눕기 따기, 포스터 레이아웃 잡기, 이미지 보정.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고 픽셀 하나까지 꼼꼼하게 다듬었다.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점차 은서의 디자인을 지명하는 곳들이 생겨났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딸과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매일 퇴근길에 어린이집에서 수아를 데리고 옥탑방으로 돌아와 저녁을 해 먹었다. 계란 볶음밥, 짜장라면, 김치찌개 같은 소박한 메뉴들이었다. 수아는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싹싹 비우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저녁을 먹고 나면 한글 공부를 봐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재웠다. 수아가 잠들고 나면 은서는 그제야 책상에 앉아 남은 작업을 했다. 옥탑방의 여름은 찜통이었고 겨울은 냉골이었다. 여름엔 중고 선풍기를 침대 쪽으로 틀어놓고 밤새 돌렸고 겨울엔 두꺼운 이불 하나를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잤다. 몸은 고단했지만 하루하루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도 남편의 냉대도 새벽 2시의 알람 소리도 없었다. 그녀는 드디어 끊어지지 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주말 은서는 수아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연을 날리러 갔다. 햇살이 눈부신 날이었다. 하늘은 갓 닦은 유리창처럼 파랗고 솜사탕 같은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녔다. 공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수아는 분홍색 나비 모양 연을 들고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바람이 좋아 연은 금세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진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다. 엄마 봐봐. 날았어. 수아의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굴러갔다. 은서는 돗자리에 앉아 뛰어다니는 딸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햇살이 등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에게 꼬집혀 멍들었던 손, 찬물에 퉁퉁 불어트고 갈라졌던 손, 덜덜 떨려서 수건조차 제대로 짜지 못했던 손. 이제 그 상처들은 희미해졌고 얇게 베긴 굳은 살만이 지난날의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휴대폰이 띠링 울렸다. 민지 선배의 카톡이었다. 은서야, 이번에 들어온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너 지명했어. 예산 꽤 괜찮아.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냈다. 휴대폰을 넣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연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고 팽팽한 얼레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시원했다. 문득 깨달았다. 지난 7년 동안 해가 지기 전에 집 밖으로 나와본 게 처음이라는 것을. 아무 걱정 없이 햇살 아래 앉아 딸이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처음이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게 참 좋구나. 엄마 빨리 와. 연 떨어지려고 해. 멀리서 수아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풀을 털어내고 환하게 웃으며 딸을 향해 달려갔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3개월 뒤의 어느 오후, 은서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은서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기 평화요양원입니다. 최성희님, 그러니까 전 남편분의 모친께서 오늘 아침에 운명하셨습니다. 은서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날 저녁, 은서는 미역국을 끓였다. 생일날 먹는 미역국, 그리고 아이를 낳거나 누군가 떠날 때 먹는 미역국.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수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아니, 특별한 날은 아니야. 은서가 담담하게 웃었다. 그냥 엄마가 미역국이 먹고 싶어서. 자, 먹어보자. 수아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맛있다. 엄마가 끓인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은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많이 먹어. 이듬해 봄, 은서는 이사를 했다.
더 이상 옥탑방이 아니었다.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번듯한 아파트 전세였다. 햇볕이 잘 들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다. 베란다에는 데이지와 라벤더, 그리고 작은 해바라기 화분을 놓았다. 수아에게도 예쁜 방이 생겼다. 벽지는 분홍색으로 도배했고 침대 머리맡에는 곰 인형을 놓아주었다. 매일 밤 은서는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마에 뽀뽀를 하며 잘 자, 사랑해느라고 속삭였다. 일은 점점 더 많아졌다. 스튜디오에서 은서의 입지는 단단해졌고 연봉도 꽤 올랐다. 민지 선배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은서야, 너 이러다 내 자리 뺏겠다. 은서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선배도 참.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은서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정호를 보았다. 그는 반대편 승강장에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피로와 찌들미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눈은 퀭했고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와 실제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은서를 보지 못했다. 은서는 인파 속에 섞여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열차가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열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자 열차는 그를 싣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사라졌다. 은서는 뒤를 돌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7년 전 병실에 서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안다. 인생에는 언제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물론 어떤 선택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디면 모든 것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와 지상 구간으로 접어들자 차창밖이 환해졌다. 쏟아지는 햇살이 은서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창밖의 햇살이 참 좋다. 정말로 참 좋다.